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더 붕괴되는 거예요. 치킨 게임을 해서 둘 중 하나는 죽든지 무너지든지 해야 패권 전쟁이 끝나는 거고 네.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다시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고민이 돼야 되는 제일 투자의 변수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방위산업, 테크와 에너지, 디지털 자산, 이 화폐 전쟁 이 세 가지 축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습니다. 여러분, 주시장이 정말 뜨겁죠. 반도체를 비롯한 국장의 주요한 투자들도 이제 정말 열기를 뿜는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큰 그림, 이 거대 담론이 우리 시장에 또 여러분들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이죠.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수차례 저와 방산이라든지 또 중국 관련된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인데 하나자산운용의 최영진 전문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뭘 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한 2017년에 그 중국에서 한국 돌아온 이후부터 국제정치, 외교, 안보, 국방 관련된 군부 모임들을 쭉 하면서 중국의 굴기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쭉 하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부터는 지금 우리가 좀 너무 거시 경제 지표, 이 매크로보다는 조금 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든가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역학 관계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서 미중 패권 전쟁 하에 3대 축 혹은 4대 축 정도의 어떤 투자 컨셉을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으로 그 방산 얘기를 한 게 언제였죠? 2023년도였어요? 2024년 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품을 출시한 건 2023년 초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했었고. 아니요, 제 기억에는 2023년도 말이나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방산주에 대한 이런 컨셉들이 잡혀있지 않았을 텐데 의장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 대한민국 국장의 어떻게 보면 주도주였던 이 방위산업 관련 테마들을 좀 리드하는데 3프로TV도 많은 영향력을 미쳐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3프로TV 열심히 또 했지만 작년에 이게 또 사실 방산주가 계속 오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부침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부침은 작년 연말에 계엄정국 때 주가가 한 30-40% 단기적으로 빠졌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조정받았었죠. 사실 제가 이제 국장을 지키는 뭐 전사다해서 국지전 하고 밀고 있었는데 하나자산운용이 작년 그리고 뭐 재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이제 미국 국장 얘기할 때 조금은 더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밸류업 또 한국에서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찾아서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드는 일들을 좀 제가 해왔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 상장시킨 것도 그런 일환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올해와 작년은 오히려 미장보다는 국장이 훨씬 더 시장을 리드했고요. 방위산업만 해도 그 K방산이 올해만 한 200% 정도 성장했고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65%, 유럽이 한 54% 정도 상승을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유럽.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방위산업에서 한국의 어떤 방위산업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 주가 모멘텀은 글로벌리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방산주가 움직인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우리 최 전무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 타이틀로 미중 패권 전쟁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아래서 사실 이 방산업이라는 게 부각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얘기를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죠.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너무 이제 방산 얘기만 지나치게 했었는데 오늘은 방산 얘기뿐만 아니라 네. 방산 이외에도 이 패권 전쟁이 도대체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냐라는 이야기하고 이 패권 전쟁 하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그렇죠.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2장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의 사진은 2015년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입니다. 딱 10년 전이네요. 예, 9월 3일이거든요. 이때는 제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예. 천안문 광장 막루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기억납니다. 했었죠. 네. 지난달 9월 3일 80주년 기념일은 그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이 있네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 사진이 10년 전 오늘, 10년 전 9월 3일 네. 그리고 오늘 9월 3일 이 두 사진이 극명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전 세계가 양분화되고 있는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예. 우리가 왼쪽 사진 때는 우리가 균형 외교 할 때입니다. 예. 전략적 모호성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죠. 안미 경중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미 경미. 안미 경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나라 제1교육국도 바뀌었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 예. 저 자리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 있고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포병을 파병하고 있고 네. 그럼 결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 완전히 블록화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제는 애매하게 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 우리 편 맞냐? 라고 해서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 과거 같은 전략적 모호성이 더 이상 허용되지 그렇죠. 않는 예. 균형 외교였던 정말 확실히 입장 밝히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중립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대한민국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만들어내던 시기는 네.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30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예. 중국이 가공무역 중심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가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는 오히려 중간에 소재와 장비들 제공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해 오면 다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완소품을 만드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마지막 결정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의 공장을 만들어놨던 미국도 이제는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모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을 통하도록 되어 있도록 미국이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있어서도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오히려 다 중국에 캐치업 당했어요. 아하. 지금 이 블록화 경제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떠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보다 더 상호 보완적인가. 경제 구조상.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점점 심화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중국과 경쟁을 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1위를 계속해서 캐치업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훨씬 더 지금까지 많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품목들이 중국을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그렇죠. 수출의 기회가 생기는 품목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결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전쟁 하에서 미국이 비어있는 미싱 피스가 무엇이냐라면 그동안 미국이 30여 년 동안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제조하던 제조 역량을 해외로 계속해서 의존했던 이 부분 때문에 미국 내의 제조 역량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다. 근데 그 열악했던 부분을 그동안 미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중국의 상당 부분 의존했지만 이제는 중국과 단절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럼 제조 부분의 미싱 피스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나라는 누구냐? 대한민국, 일본, 독일과 같은 과거의 제조 강국들이 그 부분을 자유진영 내에서 커버해줘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회가 있고 방위산업도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지정학이라는 용어보다도요. 네. 지경학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학자들이 늘었어요.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경제보다 훨씬 더 국제 정치나 외교나 안보나 국방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경제, 금융 윗단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기술 관련해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칩스액 반도체법이라든가 그리고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 공급망 재편 동맹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1기 그리고 바이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까지 다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헤게모니 워 하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경제가 곧 안보라는 등치 관계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전선이 어디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보다 죽사니즘 이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은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역량의 집합체이죠. 전 세계가 지금은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는 줄어들었고 또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도 줄어들었습니다.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공산진영 혹은 전체주의 진영 그리고 자유진영을 나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겁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자유진영 내에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이런 국가들 간의 경쟁과 협업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 방위비 그리고 암스 레이스 하에서는 이 방위산업은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투자하는 일정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테크 레이스입니다.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을 얘기할 때 이 테크 레이스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AI 시대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도 뭐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쭈룩쭈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두 축이 서로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초고사양의 반도체 칩,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들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지금 중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히토류 정제력을 가지고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첨단 IT, AI,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의 핵심적인 광물이고 핵심적인 부품이라는 거죠. 인프라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결국은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배제한 별도의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 내에서의 기술과 그리고 이 기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거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누가 어떤 에너지 원으로 만들 것이냐 또 전기 에너지들을 어떻게 전송하고 그리고 보관할 것이냐 이런 생태계를 하나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화폐 전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화폐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한 번 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왜 우리가 단순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나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때 미국 주도로 만들었던 스위프트 체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P2P 페이먼트와 리미턴스가 되는 새로운 금융 프로토콜의 변화다. 금융 시스템의 변화다. 그리고 달러 도미넌스를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담론이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냉전의 양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냉전의 양상도 바뀌었고 제가 요즘 사실 80년대만 해도 40살이 넘었어요. 근데 80년대, 이 90년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30대, 40대 이 동료들이 냉전 시대를 잘 모릅니다. 냉전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세계화 시대를 산 분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80년대 태어난 분이 내가 대학교 때인데 이제 40살이 넘었어요? 네, 4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냉전 시대를 모르죠. 모르죠. 왜냐하면 89년에 동서독이 통일을 했고 네. 91년에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017년 트럼프 1기를 전까지를 한번 자유화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 시대라고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평화의 시대를 산 겁니다. 그렇죠. 한 30여 년 동안.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냉전 시대를 산 거예요. 아마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 알았어요. 네, 대학교 때부터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된 거죠.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수교한 게 92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제가 입사했어요. 그냥 회사 생활 하실 때부터 네. 의장님도 네. 세계화 시대, 그렇죠. 자유무역 시대,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 그 안에서 관세가 제가 척폐되고 유학 그죠? 갔잖아요. 그렇죠. 네. 자유롭게 여행하고 교육하고 농산물도 우루과이 라운드 데모한 게 91년도인 거. 맞아요. 농산물실 개발 네. 하던 시기가 맞아요. 불과 한 네. 35, 6년 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네.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방산이 끝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얄타회담이 생기고 그리고 미소 간의 양극강의 냉전 시대가 언제 종결됐습니까?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될 때 마무리됐잖아요. 그렇죠. 무려 46년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더 붕괴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네. 치킨 게임을 해서 네. 둘 중 하나는 죽든지 무너지든지 해야 패권 전쟁이 끝나죠. 끝나는 거고 네.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지. 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적당히. 어느 한 국가가 네. 어느 한 국가를 상당한 초격차를 내서 제압을 할 때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냐라고 되물으시면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 한 20, 30년 돼도 안 될 것 같은데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네. 저는 그래서 다시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고민이 돼야 되는 제일 투자의 변수네요. 변수다. 네.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면 네. 내가 자산을 어떻게 담아두고 그리고 이 담아둔 그러네요. 자산에 대해서 네.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미소 간의 분쟁 시기를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소 간에도 중간에 대땅트 시대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르바초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혁개방 정책을 네.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쿠바 미사일 사태도 나고 쿠바 뭐 미사일 사태는 그 전에 네. 긴장 사태였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암스레이스, 군비 경쟁과 우주 전쟁이었습니다. 네. 우주 소련이 먼저 비행선을 갔잖아요. 먼저 쏜 건 소련이었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럼 인류를 제일 먼저 갖다 놓겠어요. 네. 우리가 그러면서 사실상 비효율의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비효율의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미국과 소련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의 어떤 레슨드 런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하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보죠. 지금 다시 이 냉전을 좀 보면 구냉전과 신냉전은 크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대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대리전들이 다 있었다. 네. 구냉전 시제에는 한국 전쟁이 대표적인 대리전이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이 있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완충지도에서의 대리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냉전 시대에는 유럽에서의 어떤 나토, 미국과 유럽 국가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이 군사 동맹들이 첨예한 대립을 했었고요. 지금 신냉전을 보면 이 나토가 엄청나게 동진을 해서 사실상 바르샤바 조약 기구들이 그렇죠. 상당수가 지금 다 이미 나토까지 들어와 있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단초가 됐던 것도 그렇죠. 최후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마저도 나토로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가 전혀 없어지고 과거 바르샤바 조약 기구 전체가 다 나토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사활을 거는 거죠. 사활을 걸고 이 지역을 완충지대화 하겠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냉전과 그 당시의 냉전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당시는 두 강국의 양극 체제였다 그러면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지만 러시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큰 정치 집단체가 하나가 있고 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제3세계 진영이 또 있고 또 유럽도 철저하게 미국과 안보적으로는 이해관계가 합치되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의존도를 확실하게 떼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하고의 부분들도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이런 좀 다극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더 과거의 냉전에 비해서 조금은 더 복잡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와 우리 지금의 차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시 대한민국은 최빈국으로서 우크라이나처럼 동북아의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대리전을 치러야 했던 최빈국과 최약체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G10 국가이고 미국의 비어있는 미싱 피스인 제조 역량을 메이크업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된 거죠. 트럼프한테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어서 힘들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트럼프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트럼프도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포기할 경우 지금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을 제외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미국 국가 내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자국 내로 계속해서 핵심 제조 역량을 유치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제조 기반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건 적어도 시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려야 될 겁니다. 또 될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네. 그게 완성된다는 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 지금 트럼프는 그것을 조금은 더 센 척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네. 미국 혼자 독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네. 미국과 함께 제조 부분에 비어있는 네. 얼라이언스를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이냐. 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버는 동안에 미국 내에서 반도체가 됐든 전기차 배터리가 됐든 방산 무기가 됐든 쉽빌딩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가 됐든 어느 정도는 미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거명된 그 인더스트리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투자를 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투자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소 간의 냉전이 46년 갔다는 그 숫자를 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미 중간의 패권 전쟁이 단순히 무슨 5년 10년 안에 끝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계시다면 그 희망 회로지. 지금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빨리 어느 정도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런 비효율과 이런 암스레이스와 테크레이스와 그리고 에너지 전쟁과 화폐 전쟁이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상당 기간 지금 제가 주장하는 대로 20년 30년 혹은 40년 그때 가도 어느 한 나라가 초격차를 내는 세상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네.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스레이스, 테크레이스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기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따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더 투자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우리 한국 업체나 미국 업체 이런 걸 골라내기만 하면은 이건 진짜 바이앤홀딩을 좀 길게 갖고 가서 진짜 이런 용어를 써서 좀 그런데 소바를 내야 되는 대소바를 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지금 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거나 거의 기름을 붓는 격에 뭐가 있습니까? 유동성 과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지금 매크로 학자들은 이런 유동성 과잉이라든가 이런 레버리지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걱정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금융회사 경력들이 거의 30년 전후로 그렇죠.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이런 레버리지 쇼크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레버리지 쇼크는 유동성 장세의 거의 마지막 끝물에 나오는 겁니다. 유동성을 지금 풀지도 않았는데 유동성을 이제부터 풀려고 하는데 레버리지 쇼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정말 지금은 레버리지를 즐겨야 되는 시기고 돈의 팽창에 이 거대한 파도에 자산에 올라타야 되고 근데 이 자산에 올라탈 때 어떤 자산에 올라탈 것이냐?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이 헤게모니 워에서 정부가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생존을 걸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산업들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후반부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워낙에 이 빠르시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를 이미 다 끌어내셔서 지금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과 같은 나라는 테크레이스에서 네. 국가 주도로 국가 자본주의잖아요.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가 팔란티어 그리고 JP 모건이라는 회사 민간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과의 전쟁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예. 국가를 위한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품목들을 쭈루룩 얘기한 게 지금 저가 얘기한 품목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편에 나와서도 시진핑 3기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격언처럼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당은 시진핑의 3년임이라는 사실상 헌법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았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두 나라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전쟁은 시작됐다.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지금 테크레이스든 아니면 이 에너지 전쟁이든 그리고 후반부에 얘기할 화폐 전쟁. 중국이 1대1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은 그동안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대로 100년 동안 도강양해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라 라고 했지만 시진핑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진핑은 집권하면서 다시 당나라 때의 꿈 중국몽을 이야기했고 네. 당시의 실크로드 1대1로 를 통해서 네. 육상길과 해상길을 연결하면서 그 나라의 대규모 원조와 투자를 통해서 중국의 얼라이언스를 확장해 간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대응하는 미국이 트럼프 연간에 와서 그렇죠. 완전히 고립주의를 해버리니까 네. 여지가 엄청나게 생겨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에 이번에 보면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 출범한 이후부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공이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이 먼저 선빵을 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리죠. 조금 유치하게 네. 나 너 안 만나. 나 너 안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주가 대폭락하고 나니까 중국이랑 잘 되고 있어. 네. 다시 만날 거야. 네. 지금 주가는 반등하고 떨어지고 하는 이 부분을 네. 제가 왜 의장님께도 누차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매크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치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다 바뀝니다. 일본도 그렇죠. 총리 후보자 발언 한마디 하니까 아베노믹스 다시 하는 거야? 다 바뀌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하면 주식시장 위아래로 지수가 5%씩 들락날락 하는 거 이거는 병가지 상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얘기하고 지경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경제는 바로 정치, 군사, 외교, 안보, 국방의 어젠다로
사실상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방위산업 그리고 테크와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이 화폐 전쟁 이 세 가지 축으로 여러분들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라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야, 그러니까 전쟁의 이름을 딱딱 써놓고 그죠?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뭐 암스레이스, 테크레이스, 또 그리고 에너지 전쟁, 화폐 전쟁. 딱 그 전쟁의 카테고리를 딱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책상 위에 딱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사실 관세 전쟁에서 우리 힘들어, 우리 지금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 우리 경제 망했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고 사실 표정 관리하는 사람들 지금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경제 어렵고 뭐 민생 경제 어렵고 그런데 사실 지금 거기에 딱 포인트를 딱 두고 그거를 딱 부합시키는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솔직히 표정 관리하죠. 그런데 최근은 바로 이 테크레이스에 대해서 반도체죠 또.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전쟁입니다. 네.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되게 간단해졌어요. 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을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할 것 같아라고 하나씩 써놓고 거기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에코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리 이 시장을 리드하는 핵심 기업들 자본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이 산업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밖에 없는 빅테크 기업들. 그 빅테크 기업들을 제가 지난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주도로만 투자하셔도 상관없다.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같이 해라. 미국의 비중을 일정 정도 갖고 가시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죠. 빅테크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셔라. 알리바바 엄청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SMIC, 파운드리 기업들도 이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있어도 돼요. 나는 이쪽 얼라이언스만 투자할 거야. 상관없어요. 근데 돈에는 사실상 국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일정 정도 미국의 7, 뭐 중국의 3, 뭐 8대2 혹은 점점 상황을 봐서 밸런스를 조정하는 영리한 투자 저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균형 외교를 하듯이 균형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신에 계속해서 탐색하면서 국익 중심에서 국제 정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별로,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봐야 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가장 핵심은 헤게모니다. 패권 국가 간의 헤게모니 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환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암스레이스가 또 지금은 이제 진짜 테크레이스가 지금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포트폴리오 하기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막 뭐 수십억이가 수백억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모든 레이스, 모든 전쟁에 다 투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내 자산을 이 미중 패권 전쟁에 하이라이트에 투자할 거냐. 네, 맞습니다. 모든 주식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개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개별 주식을 말씀드리는 없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ETF라고 하는 매우 좋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플러스K 방산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 탑10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미국과 유럽의 방산 탑10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방산 기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쪽 시장으로는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의 경쟁적 증가 그리고 급속도의 악셀 페달을 밟는다고 제가 그때 표현했었는데 실제로 그 양상이
의장님 나타났지 않습니까? 유럽이 지금 8천억 유로. 그리고 유럽이 지금 재무장 계획 내놨잖아요. 근데 아직도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유럽은 지금 다시 기존의 자동차 공장을 다시 방산 공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오히려 한국과 같은 우리나라의 몇몇 지금 방산 기업들은 유럽의 메이저 방산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현대 로템도 그렇고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루마니아나 그 폴란드 같은 나라에는 네.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 자체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토 쿼터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의 방위비 증액이 됐을 때 이것이 대한민국 방산 기업의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가 커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방산과 유럽의 방산 전통 강호들도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구축해 가는 게 맞고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최근에 주춤하고 있고 조정할 때 이때를 이용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익스포저가 없는 분들이라 그러면 일정 정도 포지션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방위 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20년 30년 이상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대신에 테크 관련해서는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테크 관련해서는 포지션들이 커요. 그리고 미국 관련한 테크 포지션들은 또 큽니다. 우리가 서학개미가 무엇을 많이 사고 있는지를 다 펼쳐놔도 우리나라에 오죽하면 테슬라를 하도 많이 사서 테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엔비디아 뭐 TSMC, 팔란티어 그리고 뭐 애플,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미국 관련 테크 주식들은 차고 넘치게 갖고 있어요. 이미 포트폴리오 많이 돼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피스가 뭡니까? 차이나 AI 관련된 테크 탑10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제가 꼭 투자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미중 패권 경쟁하에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총력전인데 우리가 미국 주식에만 다 투자하는 거는 미국이 이긴다라는 확신하에서 하는 건데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이기고 지구의 결판도 한두 달 사이 1, 2년 사이에 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넘어서 4, 50년 갈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산업은 또 산업의 흥망성쇠를 표상하는 주가는 엄청난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 주식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방위산업이 수주와 실적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에 반영되는 이런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 봐야 되는 거고 AI나 지금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AI가 과거 전기의 발명처럼 인류의 삶을 바꿔놓는 어떤 문명과 같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AI가 모든 산업에 다 연결되는 시대가 오려면 지금의 데이터보다도 N의 N승배의 데이터들이 축적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한 반도체 연산을 할 수 있는 칩, 팹리스라든가 그것에 대한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SMR을 비롯한 원자력 그리고 그러한 밸류 체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지역과의 어떤 송전 시스템들 그리고 이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이 부분이 이제는 문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이게 무슨 1년 2년 투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제가 증권업계에 들어왔었던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인터넷을 사용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가 연결된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 세상이 평창되면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학습 효과는 무엇입니까?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재투자와 R&D와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빅테크와 뉴텍을 잘 봐야 됩니다. 빅텍의 대표 주자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거 빵이라고 했던 회사가 빅텍입니다. 그렇죠. 뉴텍은 뭡니까? 팔란티어와 같은 회사가 뉴텍입니다. 팔란티어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지만 팔란티어는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서 전쟁의 커맨드 센터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사람들이 가서 장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장군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판단을 무엇으로 하느냐. 네. 그것을 해주는 생태계를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그러면 팔란티어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팔란티어를 통해서 그럼 커맨드 센터만 나오느냐. 이제는 어떤 것들을 커맨드 하냐는 거죠. 부대를 움직이고 병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론, 미사일, 위성. 자,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하듯이 상황 파악해서 게임을 하듯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투자를 다른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그리고 테크레이스는 단순히 테크레이스가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역량의 집합체가 방위산업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기술은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 생존과 다 새로운 연결된다. 컨셉이에요. 주시장이 무슨 저희가 투자할 때만 해도 방산주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고 왜냐하면 괜히 뭐 장사도 안 되는데 가끔가다 방산 비리 해가지고 수갑 차고 들어가고 막 그런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산업이나 기업을 국가의 핵심 안보 역량으로 보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미 다 올랐다라고 그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생각에 쌓여 있다 보면 20년, 30년 이후 그때가 처음이었네 이런 생각을 어쩌면 미중 패권 경쟁의 종원 시점까지 만약에 제가 살아 있다면 그때 그걸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래서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마지막 버전인 화폐 전쟁 얘기를 좀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해보십시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디지털 자산. 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일주일 만에 사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내놓고 사실상 발빠르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오픈하는 스탠스를 보였으나 그쵸. 아직은 지금 답보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 시장을 개방하고 이 시장의 큰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한때 우리가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글로벌리 넘버 3 정도 되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대금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우리가 몇 차례 어떤 크립토 윈터를 거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사실상 늦어요. 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국회가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미국은 이미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해서 전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ETF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선점해버렸죠.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이 안 그래도 테크 주식으로 S&P와 나스닥을 사기 위해서 매달 미국의 본인 본국의 화폐를 바꿔서 미국에 공납하듯 상납하듯 달러를 바꿔서 미국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돈을 벌어서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연금 자산을 원화 바꿔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 그 자산이 미국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중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바꿔서 금을 사가지고 미국에다가 보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미국의 자본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나 해피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가나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에 투자가 많이 돼서 여기에 보관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리는 시장 자체를 열고 있지도 못하죠. 또 가상자산 시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니어스법이라는 것을 통과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렇죠.
제도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미국이란 나라가 이것을 규범화했습니다. 미국이 뭐 쇠락한다, 미국이 이제 얼마 안 남아 그러지만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이 초강대국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의장님 보십시오. 아니 쟤네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하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커먼 센스처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한때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의제의로 중국을 부추기고 중국을 이용해서 세계의 공장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여주게 하고 본인들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평화의 시대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저렇게 굴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어떠한 상호 보완 작용이 있었습니까? 값싼 공산품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벌어들인 무역 흑자를 통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국채를 안 사잖아요, 더 이상.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 나라인데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이 사던 중국이 매도죠. 안 사고 있고 동맹국들도 더 이상 사기를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저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수요를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 좋은 미국 국채의 신규 수요처라는 것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USDT 테더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으로도 이미 한국과 독일 정도 수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1.5배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제 더 투명하게 만들고 규범화하겠다고 하다 보니 이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지금보다도 6배에서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의 규모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달러 채권, 달러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만들어준다. 근데 이것을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한때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채굴 시장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시장에서 세계 거의 1위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이것이 국부 유출 내지는 외화 유출 등을 그리고 자금 세탁 그래서 사실 거래소도 밴했고 마이닝도 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마이닝에서도 거래소에서도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긴 겁니다. 거기 있던 애들 다 싱가포르가 아부다비 다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부다비가 거의 뭐 크립토의 네. 천국이고요. 뭐 싱가포르로 뭐 자금만 인력만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가 대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그렇죠. 다 이동을 중동과 지금 싱가포르로 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빨리 대한민국이 다시 우리 역동성을 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로 했으면 보다 더 미국처럼 미국의 지니어스법처럼 당연히 회계 감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리저브 통화에 대해서도 국채와 같은 안전전 자산 그리고 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금 또 실제로 골드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규모 이상의 회사가 수탁도 사실은 커스터디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도화하고 규범화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신속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달러 도미넌스 있잖아요. 저는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봐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정부가 지니어스법을 발표하기 전에도 전 세계에서 한 10% 정도의 교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비공식적 통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이것을 장려하기 시작하면 이미 민간의 거래에서는 상당 부분 통용되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젠 기관과 금융기관의 거래로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과 RWAW인데 그래서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ETF 투자한다거나 심지어 이더리움을 매입하겠다고 한 DAT,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비트마인 같은 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젠 전통 금융회사들, 메이저 금융회사들, 심지어 레리 핑크와 같은 블랙락 대표가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는
가장 큰 국채 MMF인 비드를 만든 게 블랙락이고요. 지난달 투자자 서신에서는 차세대 ETF라고 얘기했습니다. RWA, 리얼월드 에셋은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펀드, ETF, 다양한 실물과 대체 자산들을 이제는 토커나이제이션을 해서 투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 2017년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고 이건 자금 세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고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바꿨잖아요. 의장님도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가치를 잘 측정 못하기 때문에 난 투자를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을 하시던 분들이 다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전통 금융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SEC라든가 혹은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심지어 글로벌 탑 티어의 이런 월스트리트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과 그런 퍼블릭 피겨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 바꿀 재간이 없더라고요. 안 바꿀 재간이 없는 왜냐하면 거죠. 또 제가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탐이나 뭐 데나이브스나 탐리나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갑자기 주식 전문가에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전문가로 대접을 받으면서 체어맨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가고 시스템도 가고 정부의 법도 저렇게 가는데 우리만 그걸 뭘 저는 중국이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해서 정부 주도의 사실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쓰게 하고 동계올림픽 때 뭐 지방도시도 쓰게 하고 심지어 1대1로 하면서 주변가들 쓰게 하면서 외나 국제화를 위해서 사실상 화폐 전쟁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기초통화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위프트 체계에서는 국가 간 거래나 금융기관의 거래 혹은 기관들의 거래에서 사실상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시차가 생기더라도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런 코인 거래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바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효율이 있다는 거. 비용이 얼마나 저렴해요? 비용이 너무나 싸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이 안정성마저도 지금 담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고 왜 송금을 해서 며칠씩 시간이 걸리는 거래를 하겠느냐. 신용카드 지갑 잊어버려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신용카드 분실해가지고 그거 신고하느라고 하루 왼종일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곳에 각각의 사람들이 디지털 월렛을 만들어 놓고 그 월렛 내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심지어 나중에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코인화된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화된 RWA 자산들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장벽도 없이 국가의 장벽도 없이 전 세계의 가장 우량한 자산들을 365일 24시간 거래 시간이 막혀서 거래를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투자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고 불과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반드시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금 투자의 없어요. 창구가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하나자산운용에서 그 암호화자산 이거 ETF 못 만들죠. 지금은 만들 수가 없는데요. 네. 다들 지금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것이 빨리 자본시장법 법으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통법 통과도 돼야 되고 그리고 전자증권법 통과도 돼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관리법도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법률도 통과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입법이 되고 이미 하겠다고 방향성을 잡았고 이것이 우리가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선진 국가들 특히 미국과 같은 자본을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개인의 스마트 월렛에 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급력이 무지하게 크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달러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한 5,500만 중에서 뭐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한 3천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월렛에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니까요. 그렇죠. 언제 맞아요. 어디서든지 어떤 자산도 투자할 수가 있고요.
365일 24시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변동성이 제일 적은 자산이죠. 지금도 제일 걱정이 뭡니까? 원화를 바꿔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면 사실상 미국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걸 걱정하잖아요. 이제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화된 자산을 통해 투자하게 되면 그냥 자국의 화폐의 환율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달러 대비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신경 쓰는 시대로 바뀔 것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력이 약하고 자국의 통화 경쟁력이 약한 나라들은 사실상 통화 주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달러 도미넌스는 지금까지 더 강화될 국제 수 있죠. 교역, 오일 머니로서의 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지갑에 통용되는 자국의 화폐를 대체하는 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전 세계 지구인들의 월렛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위엔화의 어떤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엔화를 중심으로 한 또 도미넌스를 만들어 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화폐 전쟁 관련해서 근데 이야기를 해보도록 워낙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거대 담론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일단 그걸 1시간 내에 다 한다는 건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정리를 잘하는 최영진 전문가도.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소름 끼쳤어요. 솔직히. 사실은 그렇게 탑다운해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거 좋다는데 혹은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포트폴리오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최영진 전무님하고 얘기하면서 미중 패권 전쟁 그걸 계속 투자의 회피 이유. 미중 패권 전쟁 나는데 뭐 관세 전쟁 나는데 무슨 투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숏. 그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투자의 기회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주식이나 또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을 제대로만 포트폴리오 한다면은 단말기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경쟁과 전쟁이 아니니까. 일희일비할 테마가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가 91년도에 소련이 배망한 이후에 마이클 잭슨이 위아더 월드를 부르고 WTO를 만들고 자유무역을 만든다고 할 때 이거 진짜 되는 거야 했는데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50대 때까지.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초중고 시절에 냉전 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초중고 시절에 냉전 시대를 겪어봤으니까 그때도 지나고 나니까 훅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게 46년이었었네. 그러네요. 그럼 지금도 이거는 최소한 30-40년 가겠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빨리 피벗을 해서 자유무역 시대로 돌아갈 거다. 전 세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 글로벌 밸류 체인화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은 빨리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가속화될 거고 더 첨예화될 거고 비효율이 더 극대화될 것이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질 것이고 오히려 누군가가 나랑 경쟁을 하다가 제가 나를 캐치업하고 이겼는데 누가 쟤를 못하게 하면 여기에서는 내가 다시 기회가 생기니까 이때 빨리 우리의 제조 역량을 키워서 이 시장 내에서의 마켓 쉐어를 넓혀가고 협업을 더 강화해서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이 우리나라에 주는 상당히 절대적인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 속에 기회도 같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는 그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최영진 전무와의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 미중 패권 경쟁이 부여하는 우리의 투자의 절대 기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봐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2부 순서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